그렇다면 환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네. 이게 수출 물량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원화절상이 되게 되면은 더 되게 되면 이제 이익이 확 깎여지는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는데 지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든 어쨌든 글로벌 시장이든 어떤 변수와 악재 요소를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환율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계속 착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우선은 이 인플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요.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R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높아지면 안 되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차트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5년 미래 예측치입니다. 이게 미연준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큰 폭으로 어떤 이제 이 조정이 왔던 시기 요때입니다. 네. 2.35까지 올라갔었을 때예요. 보시면 2008년 상반기에 좀 안 좋았죠, 시장이. 그래서 2008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요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니까 또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2%대인데 2.35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냐면 이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다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 회복이 일어났어요. 중국은 이미 5%대의 소매 판매 증가율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더 빠져서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아, 그냥 들리는 말로는 뭐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오르고 뭐 좀 생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표는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0.5%에서 변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라인. 자, 온라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와 한국이에요. 중국. 예, 죄송합니다. 중국이에요. 예. 네, 우리나라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지금 이 퍼센트지는 2019년 숫자고요. 네. 2020년 숫자는 지금 이미 여기 올라와 있어요. 뭐 거의 막 50%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뭘 사던 간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예. 자, 보시면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라인 비중이 폭증을 하죠. 폭증을 올라가고 하죠. 있네요. 네. 자, 이 요소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저게 없어진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인플레이션을 다들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플레이션이 치고 들어올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한 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좀 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의 시작은 뭐냐면 달러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달러가 계속 절하가 될 거다. 자, 즉,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까.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 거고, 또 재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대놓고,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이고,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근데 왜 환율이 꺾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체
대출 부채의 증가율이 지금 10%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미국의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거의 9%대입니다. 네. 자, 이런데 경제 성장률이 올해 빠르게 회복을 안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다, 있는 이렇게 거죠.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도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인플레이션 요소가 좀 뭐 낮춰주고 여기에 네. 경제 성장률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 달러 지수가 옛날처럼 막 7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반대로 원화가 지금 1,080원인데 네. 한 1,050원까지는 가겠지만 1,000원 깨지고 뭐 900 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보시면 미국의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깨지려면 결국은 미국의 은행권이 깨져야 돼요. 부채가 터져야 된다. 근데 아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보시면 미국의 은행권의 티어 1 캐피털 비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이제 높다는 거는 그 우리 보통 사고에 대비한 자본 무슨 충당금 이런 것들이 높게 쌓여져 있다.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달러가 막 70대 초반까지 갔었을 때는 네. 저 비율이 7%.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엄청나게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다 한 거고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망했고 그게 리먼 사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깨지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저렇게 15%나 들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돈을 빼겠습니까? 그러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연체율도 마찬가지죠. 저희 보시면 90년대, 2000년대 후반, 2010년 거의 뭐 6%, 7%까지 급등했었잖아요. 연체율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란 말이죠. 뭐 굳이 높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초약세로 가는 환경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가더라도 뭐 한 87, 지금 89 정도니까 네. 뭐 그 정도 수준. 또 원화도 1,080원에서 1,050원 뭐 이 정도. 자, 그렇다면 사실 이 환율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본의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계속 나아질 것이고 환율이 계속 떨어질 만한 요소는 안 보인다. 그거는 어떠세요? 그 돈을 계속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막 풀어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이고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화가 절상을 너무 빠르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여기 보시면 이제 1년 전망치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바닥이 한 87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윗선으로 105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1년, 2년을 놓고 봤었을 때 달러가 추가적으로 절하될 것보다는 오히려 절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만약에 미 연준만 돈을 풀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독일 같은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M1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래서 꽤 늘은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네. 수치는 모르겠네요. 28%나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였죠? 뭐 4%? 아, 상당히 올랐네요. 그러니까 말씀은 미국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 다 같이 찍어요. 늘어나니까. 근데 왜 환율이
뭐 비율로 예, 따지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의 변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 커런시, 그러니까 결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대체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절하되고 원화가 절상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상이 많이 됐잖아요. 120원, 아니 1,200원대에서 그쵸.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갈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 네. 예, 이제까지 유효했던 투자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당연히 환율이 절상이 되면 실적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뭐 절상, 뭐 앞으로 1,080원에서 1,050원, 그래봤자 한 3% 정도잖아요. 네. 대신에 반도체 가격이 3%가 아니라 10%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굳이 그래 환율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이익이 깎일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비트코인이죠. 네. 네, 비트코인이 뭐 지금 벌써 37,000불? 그렇게 올랐죠? 네. 오늘 보니까 37,000불.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만불 오르는데 뭐 몇 주도 안 걸렸습니다. 자, 이거 500만 원 근처였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네. 많이 올랐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또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끝물이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답이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장세가 과거에 없었다. 처음 가보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런 현상이 있기도 했었죠.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통화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저렇게 급등을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네. 65.65%, 7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숫자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돈을 정말 많이 찍어내고 많이 있다는 찍었다는 거죠.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화도 M1 증가율이 28%.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 100을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앙은행이 현금 양을 갖다 왕창 늘려버려요. 그럼 나는 그냥 100을 들고 있는데 전체 물량이 50%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100원이 확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안전한 전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바로 금과 은이 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 슈퍼 사이클이 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사이클은 금도 많이 오르긴 했죠, 작년에. 네. 그렇지만 2,000불 뚫고 나서는 좀 계속 그냥 쉬고 있다가 최근에 또 조금씩 또 올라가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왕창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제가 다 온라인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전자결제가 일어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해주는 엔터티가 그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인정하면 할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뭘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비트코인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 금은 가격이 지금 저렇게 보시면 올라가긴 했지만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예. 그러게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중앙은행이 과거에도 뭐 돈을 풀 때도 있었고 뭐 다시 긴축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당연히 중앙은행이 금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 금을 사서
뭐 미국이 지금 금 리저브가 얼마다 뭐 얘기하고 또 지금 중국이 왜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냐? 금 리저브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중앙은행들 몇 군데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부 다 통화를 대체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정부가 사라지는 거죠.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를 컨트롤할 수 없는 국가는 생존 가능하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전체의 통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거를 컨트롤할 것이다. 정부가. 그래서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이제 좀 이 시스템화 될 때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이벤트로 생각하냐면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될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되면 그때가 꼭지 아닐까? 물론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저때죠. 그 2018년도 네. 그때 이 비트코인 붐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때 뭐 버블 논란이니 뭐 근데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도 오히려 뭐 거의 2배 가까이 예, 오른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소위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뭔가 대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018년에는 개인들이 끌어올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그렇지만 점점 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이 전자결제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거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기관들이 생기고 또 투자하는 기관들이 생기니까 이건 시스템화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고점은 뚫고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하는 거는 똑같이 이것이 됐을 때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해서 너무 활성화가 돼버리면 정부가 휘청할 수가 있으니 그거는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뭐 뭔가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절한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위상을 그렇게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용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워낙 전 세계에 거래소가 퍼져 있다 보니 미국이 컨트롤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에 연관되니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갑자기 정부가 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양도세하고 네. 뭐 그건 시스템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풀려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럼 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우리가 상단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없는 길을 가는 거니까. 금 같은 경우도 뭐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꼭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항상 대체 자산의 큰 핵심이었고 저 금 가격이 그 약간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좋게 빠졌던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정부가 금은 보면 이제 거래가 되는데 보통 이제 커머더티 같은 경우, 원자재 같은 경우, 금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레버리지의 허용 한도를 낮춰버리면 당연히 투자가 덜 되고 가격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낮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풍부한 유동성이 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면 당연히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저렇게 사이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퍼센트지로 따지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500불은 보고 끝날 거다. 적어도. 많이 보면 3,000불도 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현금은 항상 좀 들고 계시잖아요. 네. 현금 들고 계시지 말고 금으로. 그걸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은이나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침 자산 배분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현 시점에서 네. 자산 배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운 일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여기 올려드렸어요. 우선 자산 배분으로 놓고 보면 예,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위험 자산 비중이 확 높네요. 네. 주식 80%고요. 채권 0입니다. 채권은 좀 뭐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금리 차원으로 놓고 보면 평가손은 항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1%인데 2%까지 올라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내가 채권을 투자를 해놓으면 1년에 1%밖에 못 받는데 이게 금리가 2%로 올라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 대신에 주식은 80%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도 많고 현금 흐름이 워낙 좋은 기업들도 많고 또 성장 속도가 워낙 높은 기업들도 많고 네. 정말 다양한 투자처가 생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워낙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현금 들고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대체 자산으로 20% 8대2 전략이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선진국, 신흥국, 뭐 성장주, 가치주 이 비중도 좀 있네요. 네.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건 이제 주식을 봤었을 때. 주식 비중을 네. 저렇게 네. 80%의 주식 비중을 자산 가운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네. 선진국 70, 신흥국 30, 성장주 70, 가치주 30.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돌려보는 이 대표적인 ETF 10개를 쭉 뽑아보면은요. 네. 가장 좋아 보이는 10개 중에서 탑 2개가 반도체고요.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저변동성, 저게 이제 가치고요.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저거 다 성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가, 바이오가 아닌 헬스케어는 약간의 가치 쪽입니다.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5G, 성장이고요. 그럼 이제 10개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지금 가치인가요? 3개잖아요. 그러네요. 예, 소비, 저변동성, 헬스케어. 저변동성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받지 않는 네, 변동성이 가격에. 작고 펀디멘탈이 튼튼한 기업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7대3 전략이 저렇게 탑 10을 뽑았는데 7개가 성장이고 3개가 가치다. 그래서 7대3 전략 얘기해 드리는 거고 똑같이 지금 그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계산하면 선진국이 약 한 5% 성장, 그러니까 5%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그러면 신흥국이 10%가 나와요. 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선진국 비중이 80%, 한 79% 정도 되고 신흥국 비중이 한 21% 돼요. 그러면 이제 8대2로 가져가는 게 뉴트럴인 거거든요. 근데 7대3 가져가는 거는 그만큼 신흥국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7대3의 전략을 세워놓은 건데 신흥국 100 이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거의 갬블링 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국에 몰빵, 뭐 아니면 중국에 몰빵, 뭐 이런 식의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 너무 모든 자산을 다 투자를 하시면 예, 정말 힘든 주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7대3 전략을 지키시는 게 좋겠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신흥국의 범위가 중국과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중국과 한국 요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또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인도 생각할 수도 다 있고 들어가죠. 베트남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가죠. 7대3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면 MSCI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죠. 중국, 한국, 대만, 그다음 브라질 뭐 등등. 그런데 신흥국 중에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강대국.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베트남도 요즘에 제조업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은 원자재 강대국, 브라질, 러시아, 뭐 아르헨티나, 뭐 등등 뭐 그런 쪽이겠죠. 결국은 저는 아직까지는 원자재 사이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30%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요 4개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됐죠. 블루웨이브. 미국의 시장 상황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대체 자산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아는 전문가분들 가운데서 탑5 안에 강세론을 가지고 계신 탑5도 아닌 것 같아요. 한 탑3? 아, 네. 아주 강하게 시장을 보시는데, 진짜, 뭐, 그런 강세론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오르면서. 네, 네.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드려야 되는. 과거에 저도 언제 빠져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최선을 다해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또 가감 없이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럼요. 뭐 근데 워낙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